자본주의에 내재된 비인간성은 어쩌면 필연일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필수겠죠. 윤리와 책임에 대한 고민도 이런 맥락일 거고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이윤호의 고전 읽기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일본의 진보 지식인 가라타니 고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평론이 출간한 고진의 저서 윤리 21에 관한 얘기를 이윤호 선생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별거 없으셨고요. 예. 날씨 추운데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아니, 요즘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 가라타니 고진의 윤리 21. 예, 기대가 됩니다.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가나타리 고진의 윤리 21은, 네. 한 10년쯤 됐나요? 네. 그때쯤, 발간된 책인데요. 네. 가나타리 고진은 사실 지금 칸트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봐야죠. 칸트의 문제를 새롭게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철학의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서 네.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철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자가 그 당시에 그 사상가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 본다면 네. 철학을 좀 더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대체 가나타리 고진은 그리고 19세기의 칸트는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이죠. 특히나 요즘 또 얼마 전에 밀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네. 강정마을이 그렇고 시청 앞에 촛불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다양한 대립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 윤리 21이라고 하는 책이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진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본인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고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는가 네. 하는 문제를 한번 잠깐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덕이라는 말은 보통 선악의 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네. 그리고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규범이다. 한편 선을 쾌락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영미계열의 윤리학에서는 이것이 지배적이다. 칸트는 도덕성이 공동체의 규범에서 유래한다는 생각과 행복주의의 둘 다를 비판하려고 했다. 네. 그의 생각에 보편적인 도덕성의 문제는 자유인가 아닌가에 있다. 자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 자유란 다른데 원인이 없고 순수하게 자발적, 자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람이 공동체의 규범에 따른다면 그것은 타율적이지 자유는 아니다. 또 따른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유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 한편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행위는 신체적 욕구나 타자의 욕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므로 자유가 아니다. 자, 이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요. 결국 네. 이 책의 핵심은 지금 이 책이 나올 때쯤 이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고요. 엄밀하게 보면 이제 도덕과 윤리를 가나타리 고진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네. 윤리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언명령의 의미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행위가 보편적 입법 원리에 맞게 행위하라 라는 것과 타자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이제 칸트의 정업 명령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정업 명령이라는 게 이제 가업 명령과 다르게 순수하게 자율적이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떤 명령이라는 거죠. 즉 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뭐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거나 취직을 잘해서거나 이런 건 가업 명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업 명령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목적적 명령일 때 그것이 이제 정업 명령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진정 자신에 의한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자유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공동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때 그 공동체의 규범은 자기의 목적적 규범이 아니고 결국 수단화되어 있는 어떤 규범이라는 거죠. 타율적이라는 겁니다. 또 행복주의 즉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목적적인 의미에서의 쾌락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에 관련한 문제라는 거죠. 타인의 욕망에서부터 자기의 욕망이 규정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차, 뭐 BMW나 벤츠를 탄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쾌락이 있는가가 아니고 그것이 얼마짜리고 남에게 보이기에 그것이 어떠한가의 문제로 그 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나 질의 의미라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된 욕망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역시도 순수하게 자유에 의한 혹은 자율적인 것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칸트는 정업 명령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가나타리 고진이 지금 현실의 문제로 그것을 끌어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서문을 조금 더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하게 자발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일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의식하지 못한 여러 요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다. 가령 자유로운 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다양한 교육이나 선전 등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미 알려진 패턴을 덧쓰고 있을 뿐이다. 정말 자유로운 행위나 자유로운 주체가 있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행위나 주체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 혹은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칸트는 실천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 혹은 지상명령에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상하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어째서 자유인가? 이러한 의문 때문에 칸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지상명령이란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한 명령 혹은 의무에 의해서 비로소 자유라는 차원이 나온다. 그것은 원인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세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혹은 인식의 차원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에 의해 비로소 자유가 나오는 것이다.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은 동시에 타자도 자유로운 주체로 취급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칸트는 스스로 자유롭다는 것, 나아가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삼았다. 실제로 자유로운 주체라는 것은 없다.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체는 항상 상상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주체는 있다.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타자에 대한 응답에서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칸트를 이제 최고의 윤리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윤리와 도덕은 다르다는 거죠. 도덕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주입되거나 혹은 규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라면
윤리는 자율적이고 순수하게 자기 안에서 목적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윤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20세기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네. 우리는 공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러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소수는 그것으로부터 타자화되고 희생됩니다. 네. 이 소수가 희생되는 과정에서 공리주의의 원칙 속에는 그러한 소수와의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선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예컨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죠. 정의의 전쟁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라크라고 하는 어떤 타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는 왜 이라크에 참전했을까? 그건 역시도 우리의 이익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의 그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그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합의의 기초에서 네. 결국 이라크에 참전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봐야죠. 그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목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네. 타자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타자는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비단 그 현실에서 장애인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 여성의 문제 이것도 결국 어떤 한 계급의 자신의 이해 혹은 어떤 한 계층의 어떤 한 주체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가 희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70년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이제 양적 성장을 가져왔죠. 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 여성을 희생을 담보로 해서 남성이 그리고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자본이 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결국 도시가 발전한 결과인 거죠. 이러한 타자를 전제로 해서 보다 많은 총량적인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소수자와 합의와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심청전 같은 거죠. 심청전에 보면 이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네. 던지는 것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필연적으로 소수가 희생되지만 소수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이익을 찾음으로써 서로가 합의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그러한 다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의와 협의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건 수적인 다수도 있지만 총량적이라는 의미도 있죠. 네. 즉 자본의 가치가 높이기 위해서 네. 수많은 노동자는 죽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그 핵발전소의 과정 속에서 밀양의 네. 노인들은 죽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그러한 타자를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타리 고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그 공동체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타율적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나 이것은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주체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타자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타자화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행복을 위하여 미래를 희생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가 그러할 겁니다. 무책임하고 예, 연결되는 그럼요. 그들은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와서 우리에게 항의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르자면 협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미래의 타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동시에 과거의 타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와서 이제 자신들의 죽음을 수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공주의의 하나의
표로 사용되고 있었죠. 네. 그렇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승복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작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승복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위하여 이용당하고 있고 그러한 과거에는 타자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 윤리로서의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어떤 가치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잠깐 조금 더 읽어보면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은 개인주의적이며 주관주의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만약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제를 철저히 관철하면 국가의 전쟁 혹은 국가 자체를 지향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칸트는 말년에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을 썼다. 그것은 20세기의 국제연합을 탄생시킨 이념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이념은 현재의 국제연합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더욱 철저한 것이다. 또 자본주의 경제에서 타자는 단지 수단으로 취급된다.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칸트의 윤리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 이것이 어쩌면 저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저 밑에 계층이 이제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위의 계층으로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가장 정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조화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희생돼야 한다.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서 네가 이 자리를 맡아라 라고 할 때 이제 주인공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핵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문을 열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송강호의 대사죠.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일, 즉 설국 열차 안에서 그 대안이 혹은 그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칸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이러한 윤리규범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새롭게 재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고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체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목적이 되고 타인이 목적이 됨으로써 목적적 왕국이라고 할까요? 네. 목적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단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동자는 존재해야 할까? 또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소수자는 언제나 희생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결국 지금 여기에 공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린 수단적 가치.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자면 우리가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우리 삶이 스스로의 삶의 목적적인가? 철저하게 수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자면 타인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어떤 위치가 자신의 목적적 가치나 의미보다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규정되는 어떤 위치 속에서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수단적 관계로서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행복의 가치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타인을 소외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결국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이죠. 모든 것이 이윤가치나 혹은 어떤 필요의 효용성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가나타리 고진이 제기하고 있는 윤리 21이 여전히 이제 관념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가나타리 고진이 이제
세계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일 그들을 목적으로 대한다면 결코 전쟁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나타리 고진이 이야기하듯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소수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양극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자의 문제를 한 번쯤 깊이 있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의 자기 축적을 위하여 노동자가 희생되는, 그렇지만 북유럽의 몇 국가의 실험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거대한 축적이 아니고도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양적 가치만이 아니라 네. 질적 성숙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양적인 축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이 사회는 과연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가? 그것은 어쩌면 거대한 괴물이 그 스스로의 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는 삶의 질적 가치나 어떤 삶의 어떤 의미들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관습적인 의미의 백만 하나 백만 둘 하는 에너자이저의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성장하고 있는 지금을 돌아보면서 어떤 질적인 성숙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의미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어떤 윤리 21, 즉 21세기의 윤리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이 네. 결국 목적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생겼는데, 도덕과 윤리의 구분이 아주 흥미로웠고요. 도덕은 아름다운 개념은 아닌 것이군요. 예, 선악의 본질적으로.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선악은 공동체적 필요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예. 타자적 혹은 타율적 개념으로 도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네. 윤리는 그런 점에서는 보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정언명령, 네. 즉 자유롭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목적적 가치의 명령이 윤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도덕적인 정치는 횡행하고 있는 셈이겠고요. 윤리적인 정치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길에 나오는 것이고요. 네. 저번 주부터 단순히 시청 앞뿐만이 아니라 청계천에서 서울역에서 그리고 종로에서 다양한 함성들이 울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물대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제 윤리 정치를 행하지 못하면서 드디어 그 안에서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외치는 핵심은 결국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이 그리고 결국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헌법 1조의 의미들은 네. 국민 스스로가 하나의 목적으로서 대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고 이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싸움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윤리적 정치, 정치의 윤리를 찾는 일, 국민을 스스로 주인됨으로 만드는 일, 국민을 목적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단순히 수단적인 투표하는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국민을 만드는 일이 저는 윤리 정치의 혹은 정치의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양심이라는 개념은요, 도덕보다는 윤리라는 쪽에 더 가까운 거겠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는데, 예. 양심이 이제 자율적인 어떤 가치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요,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 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처한 현실, 대한민국의 현 체제 내지는 체계, 그 속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요. 더욱 안타깝게도 굉장히 공고한 철학적 기반 위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학적 질문과 비판, 고민, 연구 같은 게 그래서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윤호 선생님과의 대화 말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도덕적 정치가 아닌 윤리적 정치가 가능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죠. 가능하도록 해야죠. 이런 답이 있었고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사실 곧바로 후회가 됐습니다. 너무 슬픈 질문을 쓸데없이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12월 16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사회평론에서 나온 가라타니 고진의 윤리 20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